그러면 그 개선의 다이내믹스는 뭐냐, 개선의 요인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상. 이게 상대방의 정체성이나 국민성이나 혹은 전반적인 일본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약간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설로 많이 던졌는데 국내 정치. 이거는 그 일본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 문제처럼 마치 남북, 그렇죠? 북한 문제가 국내 정치화하는 것처럼 일본도 상당히 그런 측면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우리 클래스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관계 개선의 욕구는 당연히 커지겠죠. 아까 나왔었잖아요. 경제. 일본하고. 목표가 뭐야? 이거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본하고 협력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북핵 이런 위협이 있는데 일본하고 가능한 한 협력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혹은 일본하고 직접적인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뭐 특별히 일본이 도움을 줄 게 있을까? 그렇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원해. 한미일 협력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그러면 해줘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안보적인 고려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전략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종의 멘탈 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맵 속에서 일본의 사이즈가, 그리고 일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상당히 가운데로 지금 근접해 와 있다라고 하면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꽤 높은 걸로 판단이 될 거고, 주변적인 데 이렇게 있다, 걸쳐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질문이 몇 개 있어요. 벌써 30분을 써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전성기 픽 재팬 지나갔죠? 그렇죠?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일본은 그 근대 이래, 전통 세계에서 근대 세계로 진입한 이래 두 번의 부상을 했어요. 중국의 부상 얘기하듯이. 첫 번째 부상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근대화에 나서는, 그 당시에는 근대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근대화라는 거는 20세기 언어고, 그 당시에 일본의 캐치프레이즈는 서양화였어요. 서양처럼 돼야 된다. 그게 일본의 독립을 지켜주는 일이고 일본의 번영을 지켜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우리의 19세기로 얘기하면 개화파인 거죠. 그렇죠? 개화파가 있고 수구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하듯이, 일본은 정권이 개화, 문명 개화, 서양화로 매진하는 그 노선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렇죠? 청일전쟁으로 일본을 꺾고 10년 후에 러일전쟁을 통해서 또 러시아를 최초로, 근대 이래 최초로 비서구 국가가 서구 국가를 이기는, 그래서 안중근이 그 당시에 칭송했잖아요. 일본이 쾌거라고, 아시아 민족으로서. 그런 그 러일 전쟁으로 소위 열강의 반열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강대국 반열에 탑 7, 탑 8,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G7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일본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지역의 패권, 지역의 맹주가 되고자 여러 가지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되죠. 미국은 미국의 세력권을 지키려고 하고 일본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45년에 일본이 패전하는 그게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하면 두 번째 사이클은 1945년 이후에 저 사람이에요.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정치가인데 그 요시다 시게루의 일종의 대전략이에요. 국가 대전략은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평화헌법 일본이 평화헌법을 받았어요. 이 평화헌법은 일본이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이 메가더가 미국 그 점령군이 써준 헌법이에요. 일본의 헌법은 미국이 써준 헌법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개정을 한 적이 없이 헌법 개정한 적이 없이 그게 아마 지구상에 핀란드하고 일본인가? 두 나라만 있다고 해요. 45년 이후에 한 번도 헌법 개정을 한 적이 없는 나라가. 그 헌법의 제9조는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교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일본은 국제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다 이러면 전쟁 날 일이 없겠죠. 대신에 그럼 일본은 언제 전쟁할 수 있나요? 침략받을 때만. 침략받는 거는 국제 분쟁이 분쟁 해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자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위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 군대를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Self Defense Forces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이 헌법 구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위헌이에요. 우리는 위헌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대통령 탄핵되고 하듯이 일본은 만약에 그게 위헌이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그렇죠? 그 행정부는 해산하고 새로 총선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적용하는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게 평화헌법이고 그런 평화헌법 속에서 미일 동맹을 통해서 미군이 일본을 지켜주고 일본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은 군대에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모든 에너지는 경제 성장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시다 노선, 요시다 독트린입니다. 그 노선에 의해서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죠. 굉장히 빠른 시일 내내. 아까 얘기했던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해요. 우리가 만약 뭐 갑신정변 같은 거 해가지고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치면 그때부터 한 35년 지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열강의 반열에 들어가거든요. 한 35년 걸렸어요. 이 일본의 1945년 재부상이 시작이 되면서 그로부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냉전 때니까. 그때는 소련, 미국이 이렇게 되죠. 그럼 미국 다음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었겠죠. 서독을 따라잡은 게 68년. 그러니까 23년 만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돼요. 그래서 1968년에 제 이모가 제일교포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1968년에 나 완전히 사실 기억도 안 나지만 거의 일본 이모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잘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신천지였다는 생각만 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그만큼 당시에 일본은 대단한 선진국이 돼 있었고
그 6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초반까지가 일본의 전성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일본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일본의 전성기가 가능했던 거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도 배웠겠죠, 당연히. 미국 하면서. 미국의 전후 패권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고 다른 말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 규칙 혹은 규칙 규범이 뭐냐? 저런 거죠, 뭐. 주권 존중, 영토적 통일성 유지. 저거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푸틴. 시장 논리에 기초한 자유와 개방의 원칙. 저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 깨고 있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상과 타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저거는 중국이 깨고 있고. 다자주의. 저것도 미국이 깨고 있고. 뭐 러시아도 깨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깨고 있는데 저것이 저런 국제 질서가 있는 속에서 저런 경제 성장 전략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혹은 그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1945년 이후에 신생국들이 혹은 일본과 같이 패전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국가들에게 일종의 굉장히 그 선물 같은 거죠. 저런 국제 질서가 마련되어 있고 그 질서 속에서 내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충실하게. 국제 질서가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계라면 규칙이 없어요. 규칙은 그냥 강대국이 오늘 이게 규칙이야 하면 하고 내일 바꾸면 그게 규칙이 되고, 그럼 뭐에 맞춰서 전략을 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런 그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그 국가들은 끊임없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고 그 환경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국가가 일본이고 한국이고 대만이고 나중에 중국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성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깨집니다. 첫째는 일본이 그 정체에 빠지면서 장기 정체에 빠지면서 국력의 상대적 쇠퇴가 일어나는, 이건 스스로의 역량의 문제가 노정이 되는 게 첫 번째. 그거는 여기에 뭐 나와 있는데 그냥 저런 거예요. 뭐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경직, 생산성 하락,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개혁 안 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이 지연되고, 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미국에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저런 거거든요. 대강 우리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그 뒤에 동병상련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도전인데, 중국의 도전은 이걸로 그냥 보여집니다. 이 그림은 아마 다른 데서도 썼나요? 우리 전 클래스에서 처음 보는 그림인가요? 이게 그 GDP 점유율인데 2000년 이게 일본이에요. 빨간 거. 2000년에서 피크 쳤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또 피크 친 나라 하나 더 있죠. 저 위에. 미국. 미국 2000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미국은 저기 보면 45년에 한 번 피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2000년까지 하고, 저게 팍스 아메리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내려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웨이트가 저하되는 그 부분들을 메워준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일본과 독일.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세상이 이렇게 쭉 갔다가 2000년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요 노란색이 중국이죠. 그러면 노랑하고 주황색을 이렇게 빨강하고 이렇게 보세요. 2000년에는 중국이 일본 GDP의 3분의 1이었어요. 정확히 10년 후인 2010년에 일본과 중국은 GDP가 같아지고, 정확히 10년 후인 2020년에는 일본이 중국 GDP의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3분의 1 되던 중국이 3배의 중국으로 급격하게, 20년이면 한 제너레이션이 아니잖아요. 한 제너레이션이 아닌 상태에서 저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충격도 당연히 컸겠지만, 중국의 도전은 아주 실질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타격을 주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종이 호랑이였죠. 뭐 1895년에 일본이 중국을 무찌르고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해서, 그 이후부터 중국은 쫓아올 수 없는 일본 나라였는데, 중국은 100년의 치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110년 만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세 번째는 미국의, 아까 봤던 것처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하는 것. 이렇게 되놓으니까 뭐 아마 지난 시간에 한미동맹 얘기 당연히 나왔죠, 그렇죠? 한미동맹 얘기 나왔을 텐데, 일본으로 얘기하면 미일동맹이죠. 미일동맹. 미국의 커미트먼트를 믿어도 되냐? 미국의 상대적 쇠퇴 속에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커미트먼트는 양면적인 거잖아요. 하나는 이게 동맹에 왜 두 가지 그 리스크와 딜레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연루의 위기가 있고 방기의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연루의 위기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면 미국이 일본에게 우리의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일본은 원치 않지만 그런 그 연루의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 그게 중동에서 이라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 아프간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은 뭐죠? 지금 뭐 중국의 도전에서 일본이 원치 않은 수준으로 군사적으로도 개입을 해야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열르고, 그 다음에 방기의 문제는 미국이 일본을 버릴 수도 있다. 이를테면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만약에 그 센카쿠 제도 열도를, 그 섬을 점령하게 되는 경우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일본은 해병대 같은 게 없어요. 뭐 비슷한 거 좀 만들긴 했는데,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해군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방기의 또 리스크까지 같이 안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딜레마를, 그러니까 도전이 또 오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배경 있잖아요. 그것이 흔들리는 것은 일본의 45년 이후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까지 승승장구하게 됐던 그 환경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일본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뭐 트럼프 관세,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대통령 미국 가게 되면 한미 동맹 해가지고 뭐 주한미군 조정이 있고, 그렇죠? 감축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 양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자유주의 국제 규칙이 지금 다 깨져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같은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은 규칙 없는 세상에서, 규범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만들면 되고, 규칙도 자기의 영향권 내에서, 야, 푸틴은 니네들 거기서 알아서 하고 여기는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중국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 게 일본의 그 핵심 도전 과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아베 신조입니다. 쭉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 현재 위기, 일본이 봉착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세력 균형의 거대한 변화. 이거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일본의 쇠퇴, 이거잖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기는 지금 얘기했던 이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위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얘기는 2년 전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한 얘기인데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깨졌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격렬한 경쟁과 협조와 분단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본은 할 거냐, 여기서. 그렇죠? 자, 시간이, 요거는 그냥 너무 여기로 얘기를 할게요. 미국이 쇠퇴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단독으로 지구적 리더십을 행사할 능력은 없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저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거 쉽지 않은 얘기죠. 저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일본 수상이 가서 한 스피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미국 관중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팽창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에. 일본은 물론 마이너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트너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그러니까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일본이 메워주겠다. 미국은 계속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글로벌 리더로서 책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미일 동맹은 보다 수평적인 동맹으로, 이제까지는 일방적인 동맹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일본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방위력, 군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GDP의 1%에서 2%로 증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고, 그리고 미일만도 가지고 힘이 벅차기 때문에 인도와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품어안겠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그 부분은 미국이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일본이 그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like-minded country,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관여, 그리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미국은 위협이라고, threat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trategic competitor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일본은 오피셜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챌린지라고 해요. 도전이라고. 그 뉘앙스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threat과 챌린지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봉쇄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행동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일본의 국익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우리도 대강 지금 도전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중국에 대한 워딩들을 굉장히 우리가 흥미있게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미일 여기서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요까지가 트럼프 2기 2.0 전까지 얘기해요. 요거,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게. 요 4번, 그렇죠? 4번.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저기 들어가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일본은 팽창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대열의 한국을 끌어들이면 좋겠죠?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하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지금 유틸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못 들어오는 이까지. 적어도 중국 문제가 딱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방위력은 스스로 하는 거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하는데 한국의 군수산업의 역할 뭐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4번은 한국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한일 관계가 나쁘게 되면 저 4번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한일 관계가 좋고 나쁜 거는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역사 문제 가지고 이제까지 한일 간의 관계들이 상당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강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속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불안과 불신? 저는 저 두 개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트럼프의 미국을 바라보는 불안과 불신. 그래서 불신은 상당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은 그냥 산산조각 났어요.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담당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자꾸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일 정상회담은 항상 타이틀이 있어요. 글로벌 파트너십이에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가버넌스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십 얘기예요. 그 얘기가 쫙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정상회담 일본은 엄청난 폴리티컬 캐피탈을 써서 정상회담을 이뤘잖아요. 네타냐후 다음에 만났으니까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 두 번째로 만난 게 이시바인데 저기서 했던 것 나온 그 공동 성명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가고 이제는 방위 협력이 뭐고 경제에서의 뭐 관세 문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냥 양자 문제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무 의지가 없는 거죠. 기존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따라서 가치 기반 국제 질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이것을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는 관념이 없다라는 걸 일본은 그냥 바로 확인했어요.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동맹의 새로운 기준을 저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동맹의 기준은 이거다.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뭐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미국에 초래할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경계시켜 줄 수 있는 건지. 무슨 뜻인지. 한국이 동맹국인데 한국이 안보적으로 리스크에 처하는 경우에 미국이 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맹인데. 그러니까 동맹국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그 동맹국이 더 많이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이를테면 GDP 3.5% 군사비 쓰겠다. 그렇게 해서 군사력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현격히 동맹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겠죠. 유사시에 그 동맹국이 일본이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아까 일본의 국방비는 GDP 대비 1%를 써요. 우리나라 얼마 썼죠? 에? 아니지. 2.4 씁니다. 2.4%. 일본이 2%까지 올리겠다고 조금 전에 나왔는데 아까 나왔잖아요. 일본 정부가 국방력 강화하겠다고. 지금 미국이 뒤에서 일본에게 그 요구하고 있는 거는 3.5%예요. 유럽에 대해서 5% 얘기하고 있잖아요. 3.5%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3.3%대 후반으로 아마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동맹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는 부담을 가급적 덜 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상당히 이득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 기준에 따라서 동맹이 A급 동맹, B급 동맹, C급 동맹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의 정책 결정자라면, 지도자라면 A급 동맹을 하는 게 맞아? B급 동맹을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동맹의 새로운 기준은 딱 봐도 아무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거 굉장히 과한, 동맹국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상호 의존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저는 과잉 의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 디펜던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 디펜던스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너는 나한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고 나는 너한테 별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얘는 거의 내 종 수준으로 따라야 되잖아요. 만약에 위협이 오는 경우에는 일본은 지금 딱 그런 처지죠. 우리도 딱 그런 처지죠. 우리 뭐 아주 전형적인 과잉 의존 상태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걸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시 말해서 이 밸런스 바게닝 파워라는 말 있잖아요. 협상력의 균형이라고 생각할 때 이 협상력의 균형이 너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져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미국의 요구를, 동맹 요구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본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따라서 자 33분이니까 7분만 더 하고 7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A급 동맹의 A 클래스로 들어갈 거냐 B 클래스로 들어갈 거냐 하는 거죠. A급 수, B급 수. A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오리지널 포지션.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리더십 행사를 해야 돼. 패권국으로 남아 있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돕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일본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주의, 트럼프의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다 인도스는 하지 못해도 중요한 거 몇 개는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해준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동맹으로서. 그게 플랜 A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되려면 일본은 정말 indispensable ally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게 indispensable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국가가 돼서 얘네들이 이거를 원하면 받아줄 수 있는 미국이. B는 그래봤자 미국은 안 받는다. 트럼프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처분만 기다릴 거냐, 아니면 플랜 B를 마련할 거냐. 미국의 의존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잉 의존을 줄이고 조금 더 자립적이고 미국이 아닌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뭔가 활로를 찾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다시 만들고 결국은 미국이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는, in the long run. 그게 플랜 B죠. 전형적인 플랜 B는 그냥 자강 자립이에요. 북한처럼.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플랜 B라고 하는 거는 미국하고 절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상호 의존이 지금은 상당히 과잉되게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상호 의존을 만들어 나간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길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플랜 B예요. 그 논의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이 얘기를 듣고서도 그냥 바로 생각이 드는 건,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거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고 또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국내적으로도 설득을 해 나가야 되고 대외적으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like-minded country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사 입장국들을 설득을 해서 협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옛날에 coalition of willing이라는 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부시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참전해 달라고 가장 좋은 거는 유엔 결의로 하면 그냥 다 참전할 수 있는 건데 유엔 결의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라크가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가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유엔이 같이 가가지고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엔에서 노 했거든요. 유엔이 맞았잖아요.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잖아요. 다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의지 연합 willing, coalition of willing 의지 연합이 의지 있는 국가들은 도와라 해서 한국도 의지를 내고 일본도 의지를 내고 해서 그 이라크에 그 같이 들어간 적이 있죠.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2004년 사이에. 그래서 그런 그 coalition of willing처럼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제 플랜 A와 플랜 B를 이렇게 일본이 놓고 있고 저 플랜 A와 플랜 B는 우리한테도 상당한 relevance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도 한일은 마당을 같이 쓰는 국가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표현 여러분들 와 닿으세요? 난 서울 시내에 마당이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당을 같이 쓴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의 마당을 같이 쓰거나 혹은 연립주택의 마당을 같이 쓰거나 공동주택에 그러지 않은 단독주택은 거의 없으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마당이 있는 집이 도대체 몇 채나 되나 한번 봤는데 한 채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마당을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은유겠죠. 그런 은유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 한일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그 협력을 해나갈 해야 되는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 패권 보고문을 향한 협력하는데 와 한일이 무슨 수로 트럼프가 갑자기 국제 리더십을 글로벌 리더십을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리고 갑자기 그 과거의 한미 동맹의 그 미국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건 그냥 희망일 뿐이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플랜 A를 위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을 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플랜 A와 플랜 B가 배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치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대미 리스크를 축소하고 관리하는 공동의 노력들, 적정한 상호 유존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일 간의 협력의 여지는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더 크게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저게 깨지면 대한민국은 정말 힘듭니다. 일본도 힘들고요.
지금 그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푸틴이 만나가지고 하는 걸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거기서 영토 구획을 하고 너 가지고 뭐 하고 합의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개별 국가에게 요구를 하는 그 요구에는 어디도 기존의 국제법,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에 대한 리스펙트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지금 그 상태로 지금 짜게는 거니까. 따라서 저런 그 국제 질서를 회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정말 필요하고, 저게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의 국익을 지켜주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문제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뭘 질서까지 가? 에? 우리가 언제부터 규칙 제정자였다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단연 눈앞에 있는 이득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관세를 조금 더 낮추고 어떻게 하면 투자한다고 했는데 조금 덜하고 뭐 이런 뭐 중요하죠. 그것도 단기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저런 그 공동의 노력들 저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가지만 이런 저까지만 할게요. 이 투트랙 외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안 됐던 거는 뭐냐면 역사 문제로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불신의 스파이럴에 빠지게 돼요. 불신의 소용돌이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저쪽이 사과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뢰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경원시하게 돼요. 협력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렇게 돼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아니 역사 문제는 하나도 진전이 없는데 왜 인상이 좋아지고 신뢰가 회복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도 그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고, 하나만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여러분들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 한일이 표대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군함도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유네스코. 일본이 산업유산으로, 명치시대의 산업유산으로 일본의 주요 탄광들을 지정을 했고, 그것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거기 군함도에 우리 강제 노역이 들어가 있다. 그거를 명시를 해라. 했는데 일본이 그거를 명시를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계속 시비가 걸려서 한국은 유네스코에서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일본은 이걸 왜 유네스코에 다시 갖고 와서 하냐? 한일 간에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유네스코의 어젠다로 올리지 말자. 한국은 올리자. 이번에 올리자고 결의를 요청했다가 표대결해서 우리가 졌어요. 과거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의 지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에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유네스코 그냥 접자.
넘어가자. 야당이 국회에서 난리치겠지만 그냥 맞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갔어요. 유네스코는 유네스코대로. 그리고 협력은 협력대로 가고.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그때 좀 기여를 좀 했어요. 관세로. 그래서 온통 거기에 그 국내 보도는 그쪽으로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약간 도움을 받긴 했으나 어쨌든 그런 추출의 외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역사대로 해결하고 기능적인 이슈들은 이것대로 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그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토양이 충분히 마련돼 있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은 이거는 그 우리 그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질문지 혹시 필요하신 분 있나요? 좀 하시고 한 7분만 쉴까요? 55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예. 미안합니다. 난 왜 이렇게 무슨 얘기를 다. 쏘리.